신청했어. 자기 신청? 아, 온라인 가봐야 돼.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되고 내가 따로 얘기해줄 테니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시험지 가져올 수 있어? 응. 월요일날 가져올래? 월요일날 가져와서 잠깐만 됐어. 아 여기 있어 실링이? 네, 네. 여기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 월요일날 올 때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워드에다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써가지고 나한테 그거 같이 갖고 와. 그래서 공부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내가 갖고 와. 작년에 올해까지 해가지고 시험 치고 인강으로 강의를 들었었는데 공무특강 교재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를 사서 지금부터 푸는 거. 네, 그거 괜찮죠. 일단 들으셨으니까 기본적인 흐름이나 틀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부 교재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되 일정한 일단 이분 시험 보셨을 때 부족했던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선순위를 내가 뭘더 채워해야 되는지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소식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먼저 정확하게 내가 이 공부 규정을 왜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세우신 다음에 그걸 채워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딱 기록해서 조금 돌리시면 돼요. 제 공부 규제 뒷부분 가는 방법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50번 안에 해당하는 거 빨리 보면서 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리트 문제가 선생님 강의도 유튜브 강의도 다 들었는데 좀 많이 길잖아요. G셋이 그래서 걸러야 되는 문단도 좀 많고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뭐라 하지 추론형 문제 중에서 좀 사고가 뭐라고 할까 분수 형태로 돼가지고 이제 숫자 관련된 그런 형태들 그런 거는 솔직히 어떤 걸 좀 봐야지. 일단은 관련된 기출문제가 모아두고 한 해에 두 문제씩 정도 나오니까 그거 모아두고 한 10년치만 모아도 꽤 될 거고 사실 그런 것들은 상황 판단과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 상황 판단이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건 있지만 비슷한 사고의 흐름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 판단 문제랑 플러스 추리 문제는 같이 해줘요. 그래야 추리 문제도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피지 형태나 계산 사고에 비슷한 문제를 나와서 막 쓸지 않고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래도 고시촌의 최고의 장점은 커피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제가 오랜만에 고시촌을 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학원이 아니라 이제 프라임으로 왔으니까 단골 커피집도 이제 바뀌잖아요. 쿠폰 아까워서 어떡하지? 네, 저쪽에 쿠폰 한번 쓰러 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 와서 이제 딱 보니까 여기 바로 앞에 커피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사야 되겠다 이러고서 왔는데 너무 그 메뉴판의 가격이 낯선 거예요. 1,000원이라니. 네. 1,000원을 가지고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연남동에 살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긴 하겠지만 연남동에 살아서 쓸데없이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비싸요. 그리고 굳이 여기 와서 비싼 돈 주고 먹지 마세요. 딱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비싸고 쓸데없이 그 핫플레이스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나고 괜히 그런 데 가서 돈 쓰지 말고 특별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커피 값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 거의 집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못 사 먹으니까 그걸 샀어요. 그 캡슐 커피 머신. 그걸 중고 당근마켓에서 사가지고 당근마켓에서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사가지고 요새 당근마켓에 빠져 있는데 그거에서 사가지고 캡슐을 쿠팡에서 주문해서 먹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커피에 대한 어떤 이제 아마 고시촌 생활을 하다가 다른 데서 커피 사 먹으려고 그러면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싸게 느껴지고 4,000원, 5,000원 이러잖아요. 근데 커피값이 커피 맛이라는 게 거서건데 네,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당근마켓과 그 커피, 네, 캡슐 커피에 빠져 있다라는, 네, 여러분들이 별로 근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근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내용들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와 수험 독해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독서는 읽는다예요. 그 다음 수험 독해는 찾아낸다. 그래서 수험 독해에는 내가 텍스트를 읽는 분명한 목적과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질문이 있어요. 독서는 그냥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내는 거고요. 수험 독해는 내가 그 틀을 확인하는 거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독해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험 독해는 당연한 얘기지만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요. 맨날 이제 시험이 딱 끝나면 선생님 속도가 너무 부족해요. 여기 얘기부터 하거든요. 근데 속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잡되 지금 단계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정확도예요. 정확도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속도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어 논리가 약한 친구들이 제일 먼저 혹하는 게 빨리 읽고 빨리 선택지 판단하는 속도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빨리 속도를 얻고 싶지만 처음부터 이것만 생각하면 나중에는 한계가 있고요. 분명히 점수가 오르다 말아요. 여러분들 막 지금 생각해보면 오르고 싶은 점수 폭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좀 30점 올려야 돼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그죠? 자기만의 그런 폭이 있는데 그 폭을 아까처럼 다른 친구처럼 막 20점 이상씩 올리려면요. 지금부터 한계점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제대로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틀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속도도 같이 따라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가 쌤이 얘기해주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한꺼번에 취해서 가져갔다 이게 아니라요. 내 단계별로 요거 되면 이거 되면 요거 되면 요거 이런 식으로 나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문 자체도 제대로 못 읽는데 아까 우리가 했던 선택지 추리기부터 한다?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선택지 추리기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지문을 제대로 볼 줄 알고 구조도 빨리 볼 수 있고 지문 자체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선택지도 빨리 훑어서 선택지 추리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초 독해가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문장 독해가 안 되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선택지 추리기도
모든 거,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죠? 한 20개를 거의 선택지 추리기를 다 했다고 했어요. 20개 하면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실전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하고 오세요 이러는데 그 친구가 20개를 연달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개를 했다고 하면 그 친구 시간이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렇게 속도를 내려면 지문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선택지 추리기까지 할 수 있게끔 이 앞에 단계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께서 선택지 추리기가 제일 하고 싶겠지만 그거부터 하면 안 된다.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거부터 하면 안 되고, 내가 약한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쫓아서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독해를 했느냐, 그 다음에 핵심을 중심으로 받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효율적 독해랑은 속도랑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정확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적 독해를 얘기하고 속도를 얘기할 때 학생들이 맨날 지문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독해를 했느냐, 그리고 속도를 내가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내가 왜 속도가 안 났지? 라는 걸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속도가 안 났을까? 지문 독해에서 속도를 내가 놓쳤는가? 아니면 선택지 때문인가? 이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문 읽는 것 자체가 느리구나, 지문 읽는 거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썼구나 하면 여기서부터 건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 내가 빨리 읽는데 왜 이렇게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지? 이 부분을 나눠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 그 안내 뭐죠? 공공안전 정보가 막 울려가지고. 그래서 지문도 그냥 빨리 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 1분 20초 지금은 가지고 연습하셔야 된다고 봐요. 너무 빨리 읽어도 안 돼요, 지문을. 왜냐면 지문을 읽고 어느 정도 선택지에 해당되는, 선택지화 될 만한 키워드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메모라이징하고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문도 빨리 읽어야 돼. 해서 후다다다닥 읽는다고 해서 선택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고 선지화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정리한 다음에 선택지로 넘어와야 선택지 판단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너무 과하게 빨리 읽으면 안 되고 너무 천천히 읽어서도 안 되는 그런 기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목만 읽는 시간이 1분 20초면 충분해요. 너무 지나치게 빨라도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혼자 연습하실 때는 이 시간에다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과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뭔가 지문 독해하는데 비효율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너무 빨리 읽어도 내가 정확도가 흔들리게끔 읽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1분 20초에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지 판단하는 데까지 3분이 막 넘고 막 2분 30초가 넘는다. 그러면 이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첫 번째는 문장 독해. 문장 독해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선택지와 관련해서 문장 독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 상황까지 다 연결돼요. 선택지 여러분들 읽을 때 1차적으로 거시적으로 읽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문장은 거시적인 틀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문법 배웠죠? 국어 문법. 그래서 핵심 성분, 부속 성분 기억나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런 거, 그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문장 구조 봤던 거.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어가 어디 있고, 서술어가 어디 있고, 필요 없는 관형어는 어떤 거고, 부사어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빨리 보면서 선택지를 싹 읽었을 때 이 문장의 구조가 빨리 보여야 돼요. 이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서술어구나, 이런 형태로. 이거 인과네, 이거 조건문이네, 이거 뭐네, 어디서 끊어도 되겠네 라는 판단이 빨리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핏셋에 해당되는 문장들은요, 그 틀이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서 여러분들께서 맨날 읽을 때마다 낯설어, 처음 읽는 선택지 같아, 처음 읽는 글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형식적인 틀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무슨 파리가 막 돌아다니죠 지금. 파리인지 뭔지. 파리가 막 아까도 계속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독해를 보시되
선택지들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문장 구조들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초인문 강의 때 문장 독해 때 빼서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장 독해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지 원리를 모르는 거죠. 선택지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선택지를 딱 읽고 났을 때요. 선택지의 의도가 파악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1차적으로 그냥 선택지를 읽고 이거 어딨지?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키워드 어딨지? 이건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고 선택지를 딱 읽고 이거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조합을 물어보는 거구나. 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선택지네. 선택지 의도가 파악이 돼야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빨라져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사고를 하는데도 틀이 있어야 돼요. 뭘 확인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사고와 판단을 하고자 하는지 그 틀이 미리 있어야 돼요. 그게 선택지 원리예요. 예를 들면 아까 문제 1번에 3번 선택지 보시면 자, 질문이 똑같이 비슷한 게 나왔는데 아랫단에 평민신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평민이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수들은 이렇게 생각, 평민 어딨지? 평민 없는데? 그럼 이거 판단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하수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건 이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지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지문에서 3가지의 범주를 던져줬어요. 3가지의 범주. 부처, 보살, 중생 3가지의 범주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지에서 이 3가지의 범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애를 뽑아내요. 그래서 지금 석가열애를 보는 순간 석가열애가 3개 범주 중에 어디지? 그것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평민이라고 던져졌을 때 평민이 어디지? 안 써져 있는데 그거는 피셋답지 않은 사고고 3개 중에 어디에 가깝게 연결할 수 있을까? 3개 중에 어디에 연결할 수 있을까? 처리만 해주시는 거예요. 정보 처리하라 그랬죠. 똑같은 걸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평민이 어딨지? 하는 순간부터 이미 말린 거예요. 그럼 찾게 되잖아요. 찾는 거가 최소화되어야 돼요. 어딨지 이거는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 3가지의 어떤 기준 안에서 분류를 하라는 거구나. 만약에 이 3번 선택지가 그것 때문에 틀리려면 평민이라는 그 단어를 주면서 그거를 완전히 부처랑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보살로 연결을 해서 다른 완전 말도 안 되는 범주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이 어디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범주랑 연결하는 게 가장 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의 의도를 모르게 되면 똑같은 선택지를 보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이걸 판단하는 연결 가능한가? 이거 병렬이니까 연결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빨리 딱 넘어가는 것을 평민에 꽂혀서 평민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 어디 있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전에 가면요 생각보다 내가 찾고 싶어도 안 찾아져요. 그래서 그때 정도 되면 평민을 가지고 어디지가 아니라 3개 중에 어디에다 내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자기가 그 기준에 맞게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선택지에 대한 원리를 선택지를 한번 읽고서도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의도를 알려면 당연히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선택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의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기존 다른 수업을 듣고 이제 오게 되면은 그냥 매칭만 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왔네, 여기서 나왔네. 그거 찾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부할 때 오늘은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1번이 있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고 그냥 기출 분석 끝, 선택지 분석 끝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찾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네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이 선택지는 이러한 정보의 판단, 이러한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 선택지를 판단하게끔 장치를 줄 거예요. 장치.
그 장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데라는 장치가 굉장히 결정적이었고요. 그런데라는 장치, 그리고 반복이라는 장치. 이런 것들도 다 장치예요. 그러한 장치가 반복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또 나올 수 있는 반복적인 틀과 장치들을 확인해야 내가 소재가 바뀌고 다음 해에 와도 그걸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있네? 이게 아니라 이런 장치가 나왔네? 이러한 걸 확인하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이제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어떤 기출 문제랑 겹치네.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겹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지 원리 중에서도 답이 되는 선택지랑 답이 아닌 선택지 간에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인 선택지들이 있고 그거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선택지 원리를 애초에 공부하실 때 1번부터 5번을 또 같은 강도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첫 번째 단락에 이것도 나오고 두 번째 단락에 이것도 나오고 세 번째 단락에 이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선택지 원리를 아는데 지문 독해가 느려지는 거예요. 장치들이 다 보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결국 이런 스타일의 지문에선 이게 답이더라. 그거를 정리하셔야 선택지 간에 강약 조절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시간을 좀 아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지에 대한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나 다양해요.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내가 뭐가 잘 안 돼서 지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느려지는지. 그래서 지금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왜 속도가 오래 걸리는지, 내가 실전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런 것들 판단할 때 두 개를 나눠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문에만 공부를 하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언어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 지문만 보더라고. 지문 독해 어떻게 하는지, 지문 독해에만 시간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지문과 선택지를 무조건 연결시키는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는 글만 잘 읽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지문과 선택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단락 딱 읽었을 때 이 선택지가 나올 것 같아? 선택지가 연결이 돼야지. 지문은 다 읽었는데 내가 열심히 읽은 것과 선택지가 별개로 따로 온다? 그러면 그건 독서어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선택지가 나올지 선택지에 대한 공부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 비중은 거의 같아야 돼요. 내가 여기를 30분을 봤는데 예를 들면 아니죠. 1분으로 따지면 내가 공부를 할 때 한 5분을 여기 보고 선택지는 한 10초도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지문 막 열심히 막 분석해. 그런 다음에 선택지는 OX 여기는 그 다음에 2번 지문만 열심히 분석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비중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지 안에서도 답이 되는 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1번부터 5번 다 같은 강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선택지를 더 집중적으로 파서 왜 하필 이 지문에 얘가 답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문과 선택지를 연결하는 거 공부할 때도 선택지에 투자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겠고요. 특히 대부분 점수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70점 정도 되는 70점대다. 그럼 보통 선택지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선택지. 그러니까 70점에서 선생님 저 80점 이상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선택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70점도 안 됐어요. 60점대다. 혹은 60점 안 된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언어가. 그러면 지문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기초 독해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문부터가 안 되기 때문에 선택지와의 연결이 안 될 가능성. 문장 독해가 안 되고 문단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되 그런데 주의할 점 뭐냐면 우리가 언어가 약하다 보니까 맨날 또 기초 독해만 해요. 그거는 안 된다. 기초 독해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지문 읽는 게 부족해서 계속 그 독해하는 연습만 해야 되겠어요. 안 돼요. 병행을 하긴 해야 돼요. 기초 공부 방법을 설명을 또 언어를 잠시 해드리면 두 가지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언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분석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분석만 해요. 기출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예쁘게 스터디하고 막 예쁘게 또 뭐죠?
라벨링까지 예쁘게 하면서 막 옆에다가 막 단권한다고 막 써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예요. 그게. 효율적으로,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스터디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스터디도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읽고, 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첫 번째 단락은요. 두 번째 단락은 이래요. 그러면 비난하기가 어렵잖아. 우리가 뭐 선생도 아니고 모르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모르는 거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뭐 3번 선택지 뭐 이러는데요. 뭐 그럼 한쪽이 뭐 이런 거 같아요. 아, 네. 무슨 감평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들 스터디를 하라 그랬더니 남들 의견 감상하고 있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스터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잘 봤던 그 두 친구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할 때 선생님 저 이제 잘 봐서 2차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기초인문 강의 특강 때 꼭 그 얘기 해주세요. 스터디 반드시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다 스터디 조장이었어요. 스터디 조장을 제가 2명만 뽑았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제가 그 두 친구한테 약속을 했어요. 넌 무조건 합격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합격시키겠다라고는 얘기 안 했네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무한 애정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엄청 신경 써서 케어를 했는데 그 두 친구가 다행히 다 2차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스터디를 꾸릴 거고 운영을 할 거고 제가 케어를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터디의 방향성이에요. 스터디도 그냥 막 짜가지고 막 거기 들어가서 그냥 감상하고 시간 버리지 말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엔 혼자 하는 게 낫다. 그 스터디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명확한 방향성이나 누가 끌어줄 사람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분석할 때 예쁘게 쓰지 좀 말아라. 쓰는 거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요. 차라리 2차 뭐 답안지는 많이 쓸수록 좋은데요. 1차 PSAT 같은 경우 정리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뭔가 정리를 예쁘게 해야지 공부한다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막 그 단권을 옆에다가 막 쓰고 이런 거 해요. 그거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핵심 내용 이렇게 적는 거 연습할까요? 아니요. 적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고는요. 적으면서 하면 독해랑 적으면서 하는 사고가 다른 거예요. 독해는 되게 못했는데 적으면서 사고가 정리되거든요. 그 내가 글을 잘 읽었다고 착각해요. 근데 우리가 실전 가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쓰면 안 돼요. 우린 무조건 공부할 때도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쓰면서 정리해서 내가 만족하고 나 공부 잘했어, 됐어, 정리됐어 이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정리하는데도 시간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기출을 분석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해 트레이닝은 별개로 해줘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나눠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저는 기초 독해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꾸준히 독해 연습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독해 트레이닝은 따로 배치를 해줘야 돼요. 문장을 읽는 것, 문단의 핵심 내용을 잡는 것, 구조를 보는 것, 선택지의 문장 독해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매일 똑같은 형식과 틀대로 다양한 텍스트를 보면서 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트레이닝이다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는 체력의 력이랑 똑같아요. 어쨌든 사고력, 그 다음에 독해력을 키우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이 약할수록 이거에 대한 비중이 지금 초반에는 높아야 되는 거고요. 병행을 하되, 병행이라고 했어요 제가. 요것만 하면 안 돼요. 병행을 하되 이거의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뒤로 갈수록 이거의 비중이 줄어들게 돼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래서 이때는 뒤에 갈수록 어려운 거, 니트나 좀 어려운 텍스트 가지고 좀 수능에서 쌤이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한 수준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은 여기에다가 비중을 좀 많이 두고 꾸준하게 독해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60점 이상이 안 되는 거고 70점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글만 읽고 요령 없이 풀어도 풀 수 있어요. 그런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 되게 정직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풀어도 70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흔들림이고요. 아무리 내가 체하든 컨디션이 안 좋든 코로나가 아닌 이상,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거가 아닌 이상 어쨌든 풀 수는 있어야 되고 기본 점수는 나와야 돼요.
그건 기본 점수가 안 났다는 건 기초의 훈련의 문제니까 이거는 굉장히 꾸준히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비유할 때 여학생들은 다이어트 안 하겠죠, 요새 공부하느라고. 근데 다이어트나 남학생들 그 근육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운동이랑 똑같아요. 다이어트 혹은 운동이랑 똑같아요. 제가 그 PT를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죠. 정말 진짜 제가 억울했던 게 여러분들이랑 딱 종강을 딱 하고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이맘때는 좀 뭔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와야 되겠다. 되게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PT를 딱 등록을 했어요. 그 초반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바디 프로필 찍을까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의지를 막 불태웠어요. 그래서 막 쭉쭉쭉쭉 초반에 빠지더라고요. 너무 기분도 너무 좋고 뭔가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정체기가 오면서 정체기가 와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예쁜 여자 선생님인데 굉장히 빡세요.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여학생들은 정말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여자 트레이너를 골라야 됩니다. 남자 트레이너들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얘기하고 되게 그 관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여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굉장히 빡세게 해주니까 정체기가 딱 오는 순간 우리 PD쌤이 숫자를 못 세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15개 할게요. 그러면 14 그러면 계속 14 이렇게 해서 계속 강도를 15에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계속 숫자를 잘못 세시면서 저를 엄청나게 굴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제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그쵸? 안 가요. 똑같아요. 얘도 그래요. 언어 공부도 하다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붙었는데 혼자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안 해요. 그리고 쌤이랑 클리닉을 해서 제가 클리닉 같은 걸 하면 이제 초반에는 상담 형태지만 이제 중간에 가면 테스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하면 혼나. 뭐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쌤한테 혼났어. 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쌤이 아직도 쌤이랑 테스트 해보니까 되게 못하네. 근데 그 테스트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 단계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혼내줘야 되겠다. 이제 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거 일부러 가지고 와서 일부러 혼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좌절해요. 그러니까 안 가.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갑자기 막 자료 해석을 막 열심히 해요. 자료 해석 막 열심히 하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또 막 헌법도 열심히 해.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박은경 쌤이 갑자기 생각나. 언어 어떡하지? 하다가 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얘를 해요. 분석을. 쓸데없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다가 될 것 같아서 막 좋았는데 갑자기 핑계거리가 생기면서 코로나네 아싸 말해가지고 집에서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안 갔어요. 그러고서 딱 나타난 한 3개월 만에 지지난주에 딱 간 선생님 회원님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원점보다 더 빡부시켜 갖고 왔냐고 몸을. 네, 그래서 엄청 살쪄가지고 왔다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정말 기어서 갔어요. 집에 허벅지가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고강도로 했는데 제가 이걸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언어 독해력 트레이닝도 양적인 부분들도 필요할 때 빡 줘서 엄청 많은 텍스트를 보면서 엄청 고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땀 많이 흘리고 막 힘들고 고생할 때 살이 빠지거든요. 기분 좋으면 살이 빠질 리가 없어요. 독해도 똑같아요. 기분 좋게 독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쁘게 기분 좋게 독해력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야 정상이고요. 고민을 엄청 해야 정상이고 안 보여서 열받아야 정상이고 고민을 엄청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를 만나면 막 울어요. 저만 보면 눈물이 나온대요. 예전에 여학생들이 많이 울었는데 요새 남학생들이 그렇게 울어요. 엄마 같대요. 나 그 얘기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엄마 같다는 얘기를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누나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래. 그래서 엄마 같아. 제가 너 밥은 먹고 왔냐? 그랬더니 엄마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 같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남학생들이 한 명이 아니라 한 5명 정도가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맨날 쫓아다니던 아가들이 있었어요. 그 아가들은 어떤 아가냐면 선생님 저 뭐 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돼요? 뭐 봐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와서 막 울고 선생님 할까요 말까요 이러고 그랬던 남학생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 운다라는 것도 제가 지금 약간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이 굉장히 많아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독해 공부를 할 때 지금 초반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텍스트를 지금 꺼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차적으로는 기출 3기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리트를 봐야 돼요. 어머, 얘는 왜 이렇게 와요? 그죠? 리트 텍스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어 이해랑 추리 논증을 지금부터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추리 논증 보고하라고, 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데이터가 많으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봐라! 그럼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추리 논증 보고 가세요 했는데 정말로 농담 아니고요. 보고 간 애들이 잘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라는 대로 일단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론을 되게 요령을 피우면 어느 순간에는 오르다 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가 제가 되게 막 권위적인 게 아니라 그 다른 학생들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잘났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했어요. 해서 잘 됐어요. 요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리 논증이나 언어 예를 지금부터 봐야지 나중에는 자꾸 미뤄두다가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추리 논증이나 언어 이해를 보시되, 언어 이해는 기초 독해력 연습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 독해 트레이닝을 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지문의 스타일이 똑같진 않습니다만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독해 틀이 겹치고. 그래서 이런 글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읽는구나를 연습하기 너무 좋고요. 문장 독해가 안 되는 것도 연습하기가 좋은 게, 글을 읽다 보면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야 될 것 같은 문장들이 나와요. 특히 과학 지문에 보면 과정과 관련된 거 있죠. 호르몬 A가 분비되어서 B가 이렇게 돼서 C가 되어서 이렇게 D가 되어서 이런 형태의 글이 아직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추리 논증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틀이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흐름이 익숙하게끔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마 이번 달까지는 올려놓을 거예요. 6월 달까지는 올려놓을 건데, 백문 교재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50번대가 리트 지문이에요. 그 지문에 제가 백문 트레이닝을 올려놨거든요. 물론 이제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안 맞는 교재들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무료로 올려드렸으니까 하루에 한 지문씩만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지문 하고 제가 올려드린 거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초 입문 할 때까지는 올려놓을 테니까 매일 50번대 지문 어려운 거를 지금 미리 꺼내서 1시간 정도, 최소 1시간 정도는 한 지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한 지문, 리트 한 지문 보고 문제 하나 풀고 그거 가지고 리뷰하는데 1시간은 최소한 걸려요. 다시 봐야 되니까. 계속 보고 고민하고, 아직은. 그래서 그 정도의 노력을 지금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리 논증은 사고력 연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고. 그리고 장치.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뭔가,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저는 추리 논증 보실 때 눈으로 풀리는 거를 항상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푸는 거. 왜냐면 우리가 자꾸 밑줄이 굉장히 많아지고 표시가 많고 막 연결하는 게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자신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가독성이 떨어져요. 자꾸 밑줄을 치면. 밑줄만 쳐요, 여러분들. 의외로 밑줄을 치지, 밑줄이 쳤다고 내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밑줄만 자꾸 치지 말고 밑줄을 최소한 치지 않는 채로 눈으로 보고,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눈으로 연결하면서 사고를 완료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혹 보면은 사고를 연습할 때도 사고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대충 하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고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 연결되나 보네, 이래서 맞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사고가 딱 꼬이면요, 그 선택지 패스하고 다른 선택지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엄청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들이 있을 때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번 선택지 읽고요. 그 선택지가 블라블라블라 해서 5구나, 블라블라블라 해서 X네, 이 사고의 과정을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은 조금 느려도. 느린 게 정상이에요. 추리 논증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2문제 풀면 정말 잘한 거예요. 2문제 정도를 그냥 눈으로 풀고 잘 매끄럽게 안 되는 선택지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사고를 쓰지 말고 표시도 적게 사고를 내 머릿속으로.
근데 그게 지금 처음에 안 된다. 그럼 말로 하세요. 말로. 코로나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말로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선택지를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이러해.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어.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설명이 길어지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스터디를 하거나 할 때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무서워.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게 이제 저 친구가 또 어떻게 또 나한테 주장할까 이렇게 되는데 일단 피셋이라는 그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했으니까 오늘 성격을 아는 거니까요. 수험 독해에 또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피셋은 합의의 시험이에요. 합의. 사고 판단이 다수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이끄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요. 남들이 이 똑같은 텍스트를 봤을 때 대부분 논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비슷한 사고로 도출해내잖아. 요걸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내가 얼마나 사고가 깊은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간혹 여러분들 스터디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가 말을 되게 수려하게 잘해서 막 설득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막 누가 이번이 이러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하면 막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을 필요로 한다. 어떤 선택지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된다. 내 사고를.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데 이거를 스터디원들이랑 할 때나 아니면 저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고의 방향이. 그리고 설명이 길어지면 안 돼요. 사고가 제 느낌엔 항상 세 박자거든요. 딴딴딴 O, 딴딴딴 X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택지를 1번부터 5번까지를 판단할 때 호흡이 다 똑같거든요. 금방 끝나요. 이것은 이러해서 이러니까 O, 이거는 이러니까 이래서 X 이런 어떤 일정한 단계가 있고 호흡이 있어요. 근데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난리도 나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대한 판단도 그렇게 틀적인 부분에서 세 박자 안에 호흡에서 간결하게 판단이 될 수 있게끔 추리논증을 통해서 연습을 해라.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추리논증을 가지고 어디에서 답을 빼고 있는지 선택지를 예측하는 거. 왜 하필 이러한 그 조문이랑 법령들 가운데서 여기서 선택지를 빼지? 이건 상황 판단이랑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독해 트레이닝은 언어 이해랑 아까 말씀드렸던 추리 논증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고요. 분석은 첫 번째로 아까 최근 3개념과 민간 경력지 PSAT를 가지고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분석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말을 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니까 유튜브에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또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기초인문 강의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의 틀도 있고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걸 나눠서 하되 병행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내가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한 자리에서 3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 그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릴게요. 3시간. 이 3시간. 참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남학생들이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앉아만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작년부터 뭘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공부하는 시간을 기록해 갖고 오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앉아가지고 무엇과 무엇을 공부하는데 쉬는 시간도 기록하라고 그랬고요. 한번 일어나면 그거 끊는 거예요. 끊고 언제 쉬었고 몇 번 쉬었고 이거를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공부 진짜 안 해요. 그래서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냐 했더니 8시간 채우는 거 못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8시간 공부 안 해요, 의외로.
8시간씩은 해야 돼요.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자기도 놀래. 왜냐면 오전, 오후, 저녁에서 하루 다 쓰니까 왠지 내가 공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순 공부 시간은 강의를 빼는 거예요. 강의는 그냥 듣는 거잖아요. 자기가 진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8시간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인강 보는 시간, 강의 보는 시간, 스터디하는 시간 다 빼고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은 되어야 된다. 언어는 한 번 앉았을 때 3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연속성 있게.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지. 한 번 앉아서 언어를 공부하는데 하루 1시간씩 까짝까짝까짝 한다. 이건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감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쭉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딱 앉았을 때 3시간 이상은 쭉 해줘야 돼요. 매일 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월수금, 화, 목, 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를 하되 한 번 앉았을 때 3시간 이상은 쭉 밀고 가줘야 돼요. 한 타임 이상. 그래서 3시간 이상은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또 놀랬던 건 순 공부 시간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집중력,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몰입도가 되게 여러분들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학생들 정말 난 어떡해. 이 몰입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핸드폰, 그놈의 핸드폰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핸드폰 좀 제발 보지 좀 말고, 공부할 때 핸드폰 좀 보지 말고. 참 옛날에 제가 한 7, 8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고시생이 그 이미지, 옛날 그 40대를 생각하시면 그런 이미지의 행시생들이 대부분 여기 와서 공부들을 하시고, 막 핸드폰도 있었던 거 다 일부러 끊고 오고, 막 여자친구랑 막 헤어지고 오고, 막 남자친구 헤어지고 오고, 막 진짜 뭐 생이버를 하면서 막 고시촌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공부할 때는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좀 분리를 시켜서 내가 한 번 앉았을 때 최소한 50분 이상은 앉아서 몰입해야 돼요. 근데 자꾸 한 문제 풀고 핸드폰 보고, 뭐 하고 핸드폰 보고,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거예요? 화장실 왜 이렇게 자주? 담배를 펴도 괜찮으니까 담배 필 때도 텀을 두세요, 텀을. 왜 이렇게 40분마다 담배를 피는지? 그런 거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한 번 앉았을 때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사고잖아요. 사고의 흐름이고 몰입도기 때문에 이게 체력이랑 똑같아요. 집중력이. 그래서 맨날 자꾸 끊어서 공부하다 버릇하면요, 한 번에 쫙 앉아서 90분 동안 사고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어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헌법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언어를 보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체화가 되지 않으면 실전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최소한 내가 한 번 앉아있을 때 90분은 앉아있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 보통 90분으로 끊어요. 60분을 안 끊어요. 되게 힘들죠. 여러분들 앉아있는 거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그 90분이라는 거, 80분이라는 거, 내가 한 번에 무언가를 할 때 집중하는 거, 그거를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분이 아니라 80분까지는 딴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이제 저랑 수업할 때도 80분까지는 웬만하면 화장실 가지 말고, 웬만하면 휴대폰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저를 보고 있지만 저랑 똑같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저도 이제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가끔 보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저를 보고 있지만 여기를 보고 있다든지, 멍하게 그냥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 몰입도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다 언어 실력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몰입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 더, 독서를 병행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 몰입도에 대한 생각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독서가 되게 도움이 돼요. 독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책을 못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책을 어려운 걸 골라요. 진짜 웃겨. 우리는 독해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책을 어려운 걸 골라요? 나 진짜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선생님 전 독해력이 부족해서 책을 읽어요 라고 해서 뭐 읽을 건데요 해서 책 가져오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어려운 책들을. 왜 간혹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게 있어요. 언어 논리에 도움이 되는 거, 지문화 될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읽어요. 초반에. 도움 안 돼요.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 언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읽는 힘을 기르는 것이 독서의 목표인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틀을 배울수록 그 틀을 적용하는 것이지, 그냥 뭔가 그 내용이 지문으로 나오니까 어려운 과학이나 막 철학이나 이런 거를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독서랑 병행하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주말에 내가 무조건 한 자리에 앉아서 쉬운 책이든 어려운 책이든 한 자리에 앉아서 80분 이상
하나의 책을 집중해서 읽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끝내는 형태. 그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공부할 힘이 없고 공부하기 싫을 땐 그냥 앉아서 책을 막 쌓아놓고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렇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몰입도와 집중도와 그리고 독해의 습관, 글 읽는 거, 사고의 힘을 기르는데 독서가 굉장히 좋지만 어려운 책을 애써서 선별할 필요 없고 어려운 책을 괜히 읽어서 쪼개서 읽을 필요 없고 소설도 좋아요. 왜 소설을 무시하지? 소설은 정말 좋은 텍스트예요. 소설 좋고요. 뭐 웹소설 빼고 다 좋아요. 웹소설 빼고 텍스트화 되어 있는 거. 텍스트화, 우리는 그 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제된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제되어 있는 텍스트면 좋고요. 웬만하면 한국 문학이 좋아요. 현대 문학이. 이유는 문장 때문에 그래요. 번역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번역체, 만연체, 늘어져 있는 문장들이 여러분들이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장의 형태로 피셋이 안 나오고요. 정제된 형태로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려면 현대 문학을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요새 나오는 책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책들, 그게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소설이든 최근에 나와 있는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싫으신 친구들은 좀 소설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소설. SF도 재밌는 소설 많아요. 요새 그 남학생들 중에 SF 관심 있으면 배명훈의 타워 이런 책들 좋아요. 그런 책들 좋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작가들 요새 진짜 재미있는 여자 작가라는 것도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현대문학을 이끄는 주요한 작가들 뭐 최은영, 김금희 이런 작가들이 되게 글이 재밌고 문장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써요. 그런 거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책들을 좀 선별하셔서 한 번에 앉아서 그날 책을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저 책 몇 권 읽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을 얘기해요. 이 친구는 내가 질문만 하면 호흡곤란이 오는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졌어. 질문하면 안 되겠어. 몇 권 읽을 것 같아요, 저? 한 주에? 좋습니까? 한 1년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양호해. 근데 전 작년에는 12권 읽을 것 같대. 그래서 내 이미지가 이렇구나. 내가 되게 책도 안 읽고. 근데 50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평균으로는 하루에 1.5권씩 읽어요. 1.5권씩 읽고 요번 주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5권 읽었어요, 한 주에. 네. 저는 근데 저는 직업이에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현대문학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박사과정 진학 중이라서 책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텍스트가 그러면 내가 읽고 싶은 거냐? 그렇진 않죠. 소재가 텍스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막 한나 아렌트 이런 거 읽었어요. 인간의 조건 뭐 이런 거, 레비나스 이런 거. 되게 어려운 책들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만 해요. 그래서 한 주에 15권이 뭐예요? 그죠? 더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계처럼 읽어요. 앉아서. 그리고 그게 이제 완전히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직업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치려면 저는 그 정도는 읽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죠. 그래서 그 책을 읽는다라는 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쉴 때도 책을 읽어요. 요새 제일 좋은 게 밀리의 서재 너무 좋아요. 탭으로 정기 구독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한 달 구독료를 내면 책을 다 그냥 막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최근 책까지. 그리고 밀리의 서재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밀리의 서재만의 단독 책들이 나와요. 종이책이 2달에 한 번씩. 그러면 또 그거를 또 볼 수 있어요. 밀리의 서재만 구독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지난번에는 김영하랑 제가 좋아하는 기분 작가 책이 왔어요. 그러면 또 그 책을 읽고 문학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문학 중심으로 쉴 때는 그런 걸 읽고 그 다음에 연구할 때는 또 제가 식민지 연구자거든요. 그래서 그쪽 1930년 40년대 연구자라서 그때 텍스트도 읽고 그 다음에 잡지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과학책도 읽고 되게 다양한 거를 읽어요. 그래야지 평론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양한 책들을 읽고요. 저는 동시 진행해요. 그리고 습관을 위해서 제가 머무는 장소마다 책을 다 예쁘게 진열해놔요. 이번 주에 읽을 책을.
이번 주에 읽을 책을 일요일 날 밤에 선별해놔요. 그래서 제가 머무는 장소에다 놔요. 제가 굉장히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뭐 홈쇼핑도 좋아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안 좋은 게 저를 망치는 가장 좋은 나쁜 습관이 TV라서 TV 앞에 무조건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을 놔요. 부담스럽게 놓고 책을 읽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한다.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를 책들을 이제 방마다 분산시켜 놓고 책을 읽는데, 대신 여러 책을 한꺼번에 읽기 때문에 제가 규칙이 있어요. 챕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차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목차를 보고 그 한 챕터가 끝나기 전엔 절대 그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챕터 이꼴 뭐다 라고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책을 덮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챕터가 목차를 보면서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글 전체에서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 챕터의 제목이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그럼 왜 그 제목을 썼는지,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는, 우리 취재자의 의도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제목 이꼴 핵심 키워드 이걸 뽑아내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야지만 그 자리를 떠요. 그래서 혹시 책 읽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풀로 되어 있는 소설 말고 단편 소설이 묶어져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인문학이나 과학책도 요새 잘 나왔기 때문에 챕터별로 그런 어떤 포인트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 뽑아서 읽고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일어나고, 이런 형태로서 여러분들께서 습관을 조금 더 길러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책을 선택하는 거, 책을 선정해 주세요라는 말이 맞는데, 제가 물론 이제 계속 추천은 많이 해드려요. 근데 책을 이걸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책을 완독해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읽고 싶은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책을 선정하고 책을 읽어나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독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무렵밖에 안 해요. 지금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되기 시작하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는 제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지금은 독서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주중에는 이렇게 티셋이나 이런 것들 2차 공부들을 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책을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꼭 독서실일 필요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책을 한 권씩 읽어내는 거. 그래서 한 주에 한 권씩은 읽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못하는데 어떻게 피세빠 이런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책도 못 읽으면서 무슨 사무관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책도 읽어낼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이나 그런 능력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독서를 하되 내가 피셋에 맞게만 방법론만 가지면 되고, 내가 읽고 싶은 책 뭐든지 읽어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게 문학이든 SF든 뭐든, 역사 소설도 좋고 다 좋아요. 소설도 좋고 인문학 서적도 좋고 잡지도 좋아요. 제가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가 있는데 되게 좋거든요.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에 있는 과학 소재가 조금 힘드신 친구들은 뉴턴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잡지들도 좋고,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책을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언어랑 연계를 해줘야, 그래야 금방 크게 올라요. 그러니까 깔짝깔짝 5점, 10점이 아니라 아까 단학생이 20점, 막 30점 올랐잖아요. 그러려면 종합적인 공부들을 해줘야 되고, 아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주는 책도 다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막 몇 개 던졌잖아요. 김금희 작가 어땠어요? 요번에 무슨 김은 소설이 나왔는데 좋았어요. 김영하 작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똑똑똑똑 던져주면 그 친구들은 그거를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오르지, 하나의 방법 가지고 언어가 그렇게 팍 오른다? 그거는 사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서, 그 다음에 독해 트레이닝,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분석, 이게 굉장히 시너지를 내면서 결국 그게 상황 판단과 자료에도 싹 다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선에는 지장이 없게끔 언어도 오르고 다른 과목들도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다들 똑똑했었으니까 다들 그래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까지 언어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저 비문학을 위해서 공부해 본 적 없어요.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을 모르는 것 뿐이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화하고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나 유튜브에 여러분들 고민 같은 것들 혹은 질문 같은 거 계속 막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그 댓글 아무 때나 남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도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텍스트 읽는 방법들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블로그랑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만 힘내요. 사실 뒤에 이 강의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막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 볼게요. 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수험 독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다름이 아니에요. 선택지예요. 선택지를 예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할 때 사고의 방향이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단락 지문들을 읽어냈을 때 3개나 4개의 단락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단락에 1개씩의 선택지들이 보통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단락이 사고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사고가 끝나는 어떤 단위예요. 하나의 단락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그거에 따라 무조건 선택지는 하나씩 나와요. 하나 이상씩. 그러면 한 단락을 읽었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그게 선택지든 핵심 내용이든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럼 출제자의 의도대로 글을 읽은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글을 읽는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락 읽고 나서 그럼 이 단락에서는 어디서 선택지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 선택지가 어떤 단어를 쓰면서 나올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돼요. 아까 독해 트레이닝도 똑같아요. 독해 트레이닝도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락 읽고 첫 단락은 이렇게 읽는 거였지 여기에서 선택지가 나온다면 피셋이라면 이럴 거야. 그래서 피셋이라면 이라는 걸 가정해서 피셋만의 틀을 확립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의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그러한 시험이고 사고의 방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할 수 있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받으신 이 자료에서 보시면요. 지금 평소 읽는 습관대로 여러분의 눈으로 지문을 독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2개 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인데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단락을 지금부터 독해를 하실 거예요. 자, 한번 평소대로 이 단락을 내가 실제로 독해한다면 어떻게 독해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해보세요. 자, 실제 올해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이거 3번 문제였어요. 이제 책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3번 문제였고 학생들이 되게 어려웠다고 얘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되게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 지금 첫 단락부터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첫 단락에서부터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어려운 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1, 2번 했으니까 2번의 첫 번째 단락 잠시 보고 그 다음에 3번의 첫 단락 지금 보신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에 첫 단락에서 조선시대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첫 단락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 두 번째 단락에 넘길 만한 핵심 키워드들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일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첫 단락의 마지막에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단락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까지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까지. 그래서 전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전후죠. 전후. 우리 시험에서 선후관계를 되게 좋아하니까 전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아 뒤에는 무조건 후가 나올 거다라는 추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포인트 잡았죠. 그렇죠? 지금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보통 첫 단락이든 모든 단락의 앞과 뒤를 힘주어서 읽어라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문장이 각각 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포인트 잡았고 지금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렇게 첫 단락의 앞과 뒷부분에 뒤에 부분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과 뒤를 통해서 지문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라. 이 부분을 오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뒤에 부분에 보니까 후까지 전까지라는 걸 보는 순간 아 그럼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가 나오는 거고 지금 6.15를 거행했는데 그러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는 6.15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8로 바뀌는 거죠. 6.15가 아니라 8.15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겠네? 이런 것들을 예측해 주셔야 돼요. 뒤에가 나오겠네? 이거는 누구나요 이제? 그게 아니라 내용까지 같이 예측해 줘야 돼요. 6.15를 거행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8.15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피셋에 맞게 보면 6.15, 8.15 설명을 해주면서 숫자 얘기해 주죠. 그쵸? 8개씩 64명이 추는 춤이다. 그 다음에 6.15는 6개씩 해서 36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개씩 지어서 왜 64명이지? 이거 생각할 필요 없다. 보통 이런 거 보면서 아 88에 64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오 66에 36 이래서 36명이구나. 이거를 거기에서 이해하고 있다. 수험 독해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막 웃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그렇게 읽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해하지 마요. 왜 36명이지? 왜 여기에서 갑자기 64명이지? 이게 궁금하면 안 돼요. 그게 궁금하면 안 되고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똑같은 문장을 보면서 아, 뒤에 부분은 8.15 할 때 64라는 단어를 주겠네. 그럼 64를 보면 8.15랑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36이라는 숫자를 뒤에 주겠네. 그럼 36을 보면 다시 한번 6.15로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의도를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를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피셋은 요새는 똑같은 단어를 계속 안 줘요. 계속 8.15 하면 쉽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번에는 8.15라고 안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8.15로 번역할 수 있는 다른 키워드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일단 첫 단락에서부터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는 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돼요? 아 이제는 6.15가 아니라 8.15겠네 라는 걸 생각해야 64명이 일무를 추었다 했을 때 그렇네 하고 빨리 넘어갈 거 아니에요. 확인만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그러나 했어요. 일제의 강점기에는 했으니까 다시 했으니 이젠 8.15가 아니라 6.15죠. 6.15네. 36 보는 순간 그냥 6.15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의 양상도 첫 번째 단락에서 봤던 그 포인트대로 내가 먼저 사고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고를 하고 정말 그런지 확인해야 돼요. 아까 계속 제가 확인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확인하고 찾아내는 시험이지 읽고 수동적으로 얘가 다 주어줄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추론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정말 그런지 확인만 하면 돼요. 뒤에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 단락은 더 빨리 읽어야 정상이다 라고 했던 이유는 앞부분부터 잘 조합해서 내가 예측을 잘했으면 마지막 단락은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측을 잘했네? 정말 그러네? 그렇게 흘러가네? 확인만 하면 되는 단락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이 빨라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36이랑 64 이런 키워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8일무랑 6일무 설명할 때요. 숫자를 2개 줬거든요. 8개씩 지어. 그죠? 그 다음에 또 6개씩 지어. 이렇게 되어 있고 명수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명수만 남길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문장의 끝에 있잖아요. 문장에. 아까 제가 문장의 제일 중요한 정보는 문장의 끝에 다라고 하는 종결어음이 그쪽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피셋이라면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배열하고 위치시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2개의 숫자가 있지만 몇 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도 명수를 주죠. 64명이니 이렇게. 그렇죠? 무슨 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숫자가 중요한 애까지는 아는데 그럼 숫자들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떤 숫자를 취할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장치들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많이 돼요. 지문은.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무슨 생각하느냐가 결국 독해와 선택지랑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독해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전을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수업을 저랑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했다. 똑같은 문제들을.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완전히 무장이 돼서 가야 돼요. 완전 기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너가 얼마나 개성 있는 사람이야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되게 슬퍼요. 개성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개성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개성 있으면 연구를 해야 돼요. 특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 직업에, 이 적성에 맞게끔 사고를 하는지 그 틀에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시 뭔가 똘끼가 있어도 감춰야 돼요. 내가 또 좀 더 이렇게 좀 특별한 그런 어떤 여러분들 보석 같은 그런 재능들이 피셋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감추고 여러분들이 그 틀에 맞춰지게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완전 성향이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잠시 너를 감추고 나는 나고 피셋을 위한 하나의 다른 애를 만든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서 자꾸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해라.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조금 더 다른 피셋형 인간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다시 이제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단락에서부터 정보가 너무 많고요. 매력적인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누적해서 읽다가는 첫 단락 읽는데 뭔가 이미 시간 다 쓴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일단 이럴 때일수록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단락 독해 기초 입문 강의 할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의 단락을 읽을 때 정보가 많을수록 한 번은 끝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뭔가 단락이 2개가 될 게 하나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끊어서 앞과 뒤를 분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읽으면서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접속 부사어들 있죠. 부사어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제일 잘하는 건 뭐 그러나 뭐 그러므로 따라서지만 피셋은 그렇게 쉽게 안 줘요. 그렇죠? 여기에서 열거도 그리고 또 한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바로 한 편이에요. 한 편. 딱 첫 단락에 봤을 때 사이즈부터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냐면 첫 단락을 딱 읽을 때 앞에 1, 2번이랑 사이즈가 완전 다르지 않나요? 제가 아까 문장의 개수 이런 거 많이 보라는 이유가 하나의 단락이 보통 어떤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끊어 읽을지 이 단락을 어떻게 접근할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1, 2번 읽는 호흡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3번이. 2번도 정보가 많았지만 거기보다 하나의 단락이 더 있는 듯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냥 무리해서 이거를 다 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어디 끊을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고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 하면서 쭉 보니까 한 편이 눈에 보이는 거죠. 한 편. 그래서 한 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끊어보고 정말 앞과 뒤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제가 단락독기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정보가 많은 글을 읽을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여기 나눠서 앞과 뒤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누구에 대한 정보가 좀 많죠? 영조에 대한 정보들이 좀 많고, 뒤에 부분은 영조의 선왕이자 이복형이 경종도 했으니까 이제 경종에 대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영조, 경종 이렇게 해서 저는 나눴고요. 물론 영조도 여기서 다시 한번 나눠져요. 또를 중심으로 앞과 뒤를 나눠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만, 크게 이미 사람을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영조, 그 다음에 뒤에 그 경종. 그래서 영조가 뭘 세우고 경종이 뭘 세웠는지 이렇게 해서 의미를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이 단락에서 영조가 주인공이긴 해요. 마지막에서 그래도 영조는 방문하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서 끝나기 때문에 주인공은 영조인데, 그래도 편의상 의미를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눴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그런 데도 있죠. 그러니까 문장 간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장의 연세로 되어 있지만 문장의 힘이 각각 다르다라는 걸 항상 인지해 주셔야 돼요. 이 문장이 더 힘이 셀까? 뒤에 있는 문장들이 더 힘이 셀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점 있는 것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읽게 되면 읽고 나서 그런 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점을 먼저 본다는 느낌을 보게 되면 그런데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보다 뒤에가 더 힘세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먼저 선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내가 먼저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열심히 읽었어. 근데 갑자기 그런데 그러니까 뒤에가 더 중요하네. 이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점을 항상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여기서 한 문장 여기서 끊기네. 그리고 뒤에 그런 데 나오니까 얘가 더 중요하네. 문장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더 중요한 문장이 뒤에 있으니까 여기는 힘을 빼야 되겠죠. 앞에 부분 힘을 빼고 읽고 뒤에 부분 더 힘줘서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장이 제가 마침표를 먼저 보는 습관, 그 다음에 그런 문장들의 관계 이런 거 신경 쓰라고 하는 거는 문장을 읽을 때도 강약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읽고 나서 의미상 그러니까 얘 중요해, 이거는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거를 기초 입문 강의 때도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영조 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영조 때부터라는 거를 보는 순간 그럼 뒤에 다른 시간의 흐름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영조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영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오겠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영조가 세운 거예요. 자, 영조는 이런 사당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문장 독해가 잘 되고 있는지를 참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장을 빨리 읽고 싶어도 문장 독해를 못하면 어디를 힘줘서 읽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문장의 기본은 뭐예요? 주어와 수어를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와 수어를 연결해서 읽는 거, 서술어를 연결해서 읽는 거고, 관형어는 약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영조는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생모인 숙빈 채씨를 위해 에서도 여기서도 보시면 생모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숙빈 채씨를 위해서 육상궁이라는 사당을 세운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영조가 일단 사당을 세운 거고, 어떤 사당을 세운 거냐면 육상궁이라는 사당을 세운 거예요. 이게 먼저, 그리고 육상궁이라는 사당. 왜냐면 문장의 뒤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문장이 단문장이 아니라 복합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이 더 중요해요. 종속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수능 때 문법 했죠? 여러분들 그런 세대죠? 네, 그럴 겁니다.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문장이.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더 의미가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상궁이라는 사당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얹으면 요걸 가져야 돼요. 숙빈 채씨를 위해서 육상궁이라는 사당을 세운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선택지 예측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또 나오는 순간부터 열거죠. 그러면 또 라고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뒤에 부분에 또 뭔가 세우는 거, 누구를 위한 사당이 나올지 뒤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영조는 선조의 후궁이자 추존왕의 원종을 낳은 인빈 최씨의 사당도 매년
방문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숙빈 최씨 육상궁,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인빈 김씨,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당, 그죠? 이거는 적용궁이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정보들이 이거를 바꿔치기 하는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예측하는 게 피셋다운 생각이에요. 범주랑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상궁은 숙빈 최씨, 그 다음에 적용궁은 인빈 김씨. 이렇게. 그럼 그거 바꿔치기 하는 선택지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알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하면 이 궁의 명칭과 사람을 바꿔치기 한 게 정답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작년이랑 너무 똑같아서 되게 쉬웠을 텐데 생모이냐 생모가 아니냐 이런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여기서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누구의 생모이고 누구의 생모이고 이런 세부적인 그러한 진술들이 있지만 이거를 첫 단락에서부터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필요하면 다시 올라오고 다시 가져가야지 여기에서부터 그걸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 가장 중요한 상위 체계의 정보들만 가지고 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 한편 경종도 생모 희빈 장씨를 위해서 그 다음에 대빈궁이라는 사당을 세웠어요. 그럼 여기서도 선택지를 또 예측하면 여기서는 영조가 세운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경종이 세운 거예요. 그럼 주체를 바꿔치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경종이 아닌 영조라고 갑자기 하면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누가 세웠는지 주체와 서술어의 연결을 바꿔치기 하는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보면서 영조가 아니 이번에 경종이 만든 거네. 이거 바꿔치기 할 수 있겠네. 이거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이랑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사람이랑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를 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셋을 생각하면서 독해를 한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정보를 처리할 때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 앞에서는 얘네들 다 연결하면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육상궁, 적용궁 가져왔는데 여기에서는 희빈장씨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뭘 세웠는지 누가 세웠는지 내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왔다면 딱 와야 되겠죠.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정보 처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단락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PSAT에 있는 모든 지문은 똑같은 시간에 읽을 수가 없어요. 1, 2번은요 빨리 풀어야 정상이고요 3번은 오래 걸려야 정상이에요. 그런 시간 배분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돼요. 근데 3번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3번이 시간 오래 걸려 이러면서 막 대충 막 읽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시간을 줘야 되는 지문인데. 그래서 시간 배분을 여러분께서 난이도와 특성에 맞게 시험장에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시간을 줘야 되는 문제구나. 이거는 시간을 주면 안 되는 문제구나. 대부분은 시간을 주면 안 되는 문제지만 1번에서 10번 가운데서 두세 개 정도는 3분을 써야 되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빨리만 읽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정보가 많은 지문의 경우에는 정확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제대로 읽어내는 것.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고 문제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3번에 있는 첫 번째 단락까지 잠시 한번 봤는데 피셋에 맞게 수험의 자세로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기존에는 어떻게 읽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글을 읽어야 될까? 그리고 그 틀은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계속 기출마다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수업 처음 듣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범주와 속성은 진짜 나와요. 맨날 나와요. 맨날. 바꿔치기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제가 맨날 얘기했거든요. 범주와 속성에 대한 연결, 범주, 속성, 바꿔치기 얘기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나오는 걸 자기가 확인을 하고 자꾸 체화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어렵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점점 그런 처리가 빨라질 거예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택지의 원리, 지문의 그와 같은 형태와 틀, 원리들은 모두 다 매번 반복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맨날 똑같아요. 매번 반복이 되는데 내가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 라고 하면 그 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죠. 아까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친구 되게 글을 잘 쓰네요.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이 있듯이 글을 잘 읽는 데에도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체화하면 그 다음에 명확하게 그 답이 드러난다.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읽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사고와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뇌의 사고의 정지를 일으키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숨이 턱턱 막히는 지문이 있어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읽어내고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께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기출에 맞는, 그리고 기출이 원하는 기준이 뭐냐, 그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가 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진짜 하라는 대로 하는 친구들이죠. 네. 예뻐 죽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뭔가 제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누가 보면 이렇게 쓰라고 해도 이렇게 예쁘게 못 쓸 것 같은데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읽어야 되는 거,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시간을 줄였고요. 그리고 정보량이 많은 거는 정확성을 높였대요. 그러니까 속도랑 정확도를 동시에 모든 문제에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는 속도를 높이고 어떤 부분은 속도를 낮춰가면서 정확도를 높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두 개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해하는 읽기를 버리고 글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답이 될 만한 선택지부터 골라서 풀었대요. 선택지 추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운영을 한 결과로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이거 3번 같은 거, 후공 문제 이런 거, 그런 것도 정보가 많은 문제에 따른 읽기 전략에 따라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어렵지 않게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의도, 글의 의도에 따라서 정답이 될 만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가 많은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러한 전략대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추천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막 한다고 해도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이 원리를 시험장에서 써먹었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암만 뭐 스킬 되게 화려해 보이고 막 대단하고 막 해도 이걸 다른 사람이 체화해서 써먹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버리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출발했던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걸 적용한 거잖아요. 아까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풀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원리들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의 그러한 사례들처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초 입문 때마다 그런 친구들의 사례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유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친구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보니까 더 힘을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빠르게만 말씀을 드리면, 한 친구가 아니죠. 3명의 무리가 여학생들이 특강에서 왔었어요. 특강에 백문 특강에 왔었는데 기초 입문 안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종합반에 갔어요. 종합반. 제가 항상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종합반. 우리 학원 말고요. 우리 학원은 종합반 좋겠죠. 근데 말고 다른 학원에 종합반을 갔는데, 거기 가서 있다가 특강을 이제 들어온 거예요. 특강을 들어왔는데 놀란 거예요. 놀랬다는 게 뭐지? 뭐 이런 방법론이 있어. 그래서 되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기본 강의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올 줄 알고 백문 교재를 줬어. 그래서 백문 무료로 줬어요. 뭐 선생님도 되게 좋아요. 뭐 이러면서 맨 앞에 앉아서 이 여학생 3명이 막 낄낄대면서 너무 좋아하고, 뭐 쉬는 시간에 질문도 되게 열심히 해서 너무 열심히 답변도 해줬어요. 그래서 오겠구나. 기본 강의 때 오면 더 열심히 가르쳐. 안 온 거예요. 3명 중에 1명만 온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2명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학원에 개강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잡아와라. 아니면 책을 갖고 오라고 해라.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왔어요. 와서 다 잘 됐어요. 저 잘했죠? 잡아와갖고 만약에 잡아왔는데 이 친구들 시험 못 봤으면 어떡해? 그죠? 근데 잡아와서 앉혀놓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와갖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역인재 준비한 친구들인데 되게 많이 여학생들인데 되게 많이 울었어요. 힘들고 잘 뜻대로 안 되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또 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으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시험을 잘 봤어요. 잘 봐서 이제 면접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한 친구들이 이제 막 저한테 문자도 카톡도 되게 신나게 보내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올해 제일 감사했던 건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랑 인강으로만 만나고 그러면 안면이 없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보통 연락 주는 친구들은 안면이 있는 친구들이 연락을 주는데 올해는 안면이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서 문자도 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그냥 추천사고 문자나 이런 것들은 동의를 제가 받지 않아서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만 그냥 인강으로 듣던 친구가 안녕하세요. 박은경 선생님 번호죠? 이렇게 해서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서 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뭔가 되게 막 벅차고 왜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 착한 마음으로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너무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얘기 왜 할까요? 내년에 연락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그 친구가 왜 보냈냐면 얼마나 기뻤으면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뿌듯한 거야. 나 못할 줄 알았는데 된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내년 이맘때 선생님 얼굴 잘 모르지만 선생님 저 그때 수업을 들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이름도 안 밝혔어요. 이름도 안 밝히고 보낼 정도면 더 정말 찐인 거죠. 찐. 여러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그런 사례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제가 이번에 추천사를 부탁할 때 한 얘기만 하면서 친구들한테 그 블로그에다가 써달라고 했어요. 뭘 부탁했냐면 될 수 있다는 거, 언어 논리가 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또 사례가 많이 나와서 못했던 친구들도 오를 수 있다는 거 확신을 좀 달라. 그걸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암만 얘기해봤자 결국에는 해는 친구들의 말에 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추천사도 물론 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추천사를 쓴 이유는 나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오래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더 힘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사들을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사를 오늘 보여드린 이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고 정말 특별해서 오른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랑 똑같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했음에도 그런 방법론이나 그러한 그 계획들을 잘 세운 거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표가 있죠? 네. 보시면 결국 정확도와 속도에 대한 없나요? 정확도와 속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속도와 정확도를 다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는 정확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지문에 대한 정확도와 선택지에 대한 정확도를 나눠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약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기초인문 강의는 아무래도 정확도를 조금 더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와 가운데서 그렇다고 해서 속도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대신 제가 기초인문 강의 때는 조금 더 여기에다가 무게를 두고서 할 거예요. 선택지를 어떻게 독해하는지, 지문을 어떻게 독해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독해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문법도 최소한의 문법에 대한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국어 문법도.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위해서는 조금 더 키워드 중심의 문장에 독해를 해줘야 되고요. 강약 조정에는 강약 조절 독해를 해줘야 되고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 독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일단 잡을 줄 알아야지 키워드 중심 독해를 하겠죠. 근데 키워드조차를 잘못 잡으면 키워드 중심 독해를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키워드 잡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추리기는 조금 더 뒤에 부분에 무게를 두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도 선택지 추리는 연습을 하되 무게중심을 지금은 기초 독해에 두고 그 다음에 뒤에 갈수록 왜 선택지 추리가 안 되지? 이걸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속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결합하는 거는 오히려 가을 이후 겨울부터 신경 쓰시면 돼요. 실전에 대한 연습. 그래서 실전에 대한 거는 조금 너무 지금부터 막 모의고사 푸시지 마시고요. 모의고사는 뒤에 나중에 실전을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은 아껴두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한 텍스트들은 아니니까. 모의고사는 다 체화됐는지를 확인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것도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답이 딱 떨어지는 물론 시험입니다만 순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직관적으로 지문을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 감각을 잘 살려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방향 자체가 거꾸로 가면 안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막 수업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게 떨어져요. 혹시라도 시험에 이제 좀 거듭 본 친구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여기를 억누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감각적인 부분, 그러한 본능적인 부분들을 좀 더 깨울 수 있는 요거를 그래서 선택지 추리기 이런 것들도 읽고 의미 때문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요런 장치 때문에 요렇게 해서 빨리빨리 판단하는 것도 연습을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버돼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기초인문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초인문 강의가 쉽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기초인문 강의 쉬운 강의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초인문 강의를 듣는 친구들부터 그리고 제가 소수집중 수업이나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은 제가 프라임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만큼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테니까 관리와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그 피드백이 필요한 친구들은 웬만하면 실강을 듣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인강생들도 물론 제가 상담하는 기회가 있겠지만 조금 더 그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은 힘들더라도 실강을 조금 더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또 아마 월요일날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기초인문 강의 들으세요. 네,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블로그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